할머니 장례식으로 가족의 슬픔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하여 놀라운 사건을 만듭니다. 과거 이 지역을 결혼식장에 버리고 도망간 신부가 어떻게 이 지역과 AP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몰까요? 박영란을 포기하지 못한 엄마가 과연 어디까지 이지환을 괴롭히게 될까요? 사랑과 야망, 성공과 배신으로 가득 찬 드라마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이 지역은 처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제발 이 여자만은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빌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 즉 이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은 아직 수술실 안에 있었고 장례식장에는 조옥래의 영정이 하얗게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고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고 김다정은 생사가 오가는 큰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죠. AP그룹을 인수하고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나 싶던 순간 이 지역에게 가장 소중한 두 여인을 한꺼번에 데려가려는 듯한 사고가 내려친 겁니다. 집안은 울음소리와 절규로 가득한데 밖에서는 이미 AP 대표 가족 교통사고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떠돌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재벌가 딸 박영란가 저도 문상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고성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고 나선 순간 이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때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던 여자, 하늘건설 부장 정보아가 우리 다시 결혼하자라는 말로 이 지역의 앞을 막아서기 시작하죠. 이날 옥래의 장례식장은 단순한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몰려들고 근조화환이 복도를 가득 채우는 동안 세 가족의 이해관계와 감정, 그리고 오래 숨겨져 있던 원망이 한꺼번에 끓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간이식 수술 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고 정순이는 딸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도 또 내가 고생이네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이지환은 상복을 입은 채 멍한 눈으로 구석에 서 있었고 이수빈은 울다가 화를 내다가 또다시 울다가 우리 집 왜 이러냐라는 말을 삼키고만 있었고요. 그 가운데 가장 망가진 얼굴은 이지혁이었는데 AP그룹을 인수한 젊은 사업가라는 타이틀이 이 순간만큼은 한낱 종이장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생각도 못한 얼굴이 하나 더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건설 회장 딸이자 지역의 과거 약혼녀 정보아였습니다. 한때 지역과 호화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결혼식 당일 하객들 앞에서 도망친 바로 그 여자였죠. 도망친 건 정보아였는데 상처는 오히려 이 지역에게 더 깊게 남았던 그 사건. 그날 이후 정보아는 해외 연수와 하늘건설 내 보직 이동을 전전하며 실패한 도망신부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사랑을 찾아가 봤더니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작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잘 살고 있더라는 잔인한 현실도 겪었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사에 매달리며 살다가 우연히 AP그룹을 인수한 젊은 대표 이지혁이라는 기사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하늘건설하고 AP그룹이 손잡으면 건축업계 판도가 바뀌겠는데 과거 사건을 아는 회사 사람들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정보아의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보다 한 가지 감정이 더 컸습니다. 나 없이도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질투와 허탈함, 그리고 이상하게 뒤틀린 소유욕이 한 번에 섞여 들어온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던 건 분명 자기였는데 버림받은 사람처럼 화가 나는 모순된 감정이었죠. 그래서 결국 정보아는 마음속에서 지원했다고 믿었던 이름을 다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서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지혁 할머니의 장례식장이 될 거라는 건
아직 상상도 못한 채로요. 한편 장례식 소식을 들은 박영란은 바로 이지환을 떠올렸습니다. 지환 오빠 할머니 돌아가셨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이지환의 목소리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영란은 알아챘습니다. 지환이 얼마나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는지 영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적부터 고생만 하다가도 손주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 할머니. 자신에게는 늘 영라양 그림 계속 그려요. 참 예쁘게 그리네라고 말해주던 유일한 할머니 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영란은 단숨에 말했습니다. 엄마, 저 문상 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가? 내 운전기사지. 내 남편도 아니고 그 집이랑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어졌는데요. 입으로는 고용주 체면과 재벌가 이미지를 말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죠. 지환이랑 더욱 얽히지 마. 끊어내야 돼. 이미 한 차례 오토바이 위협까지 써가며 이지환에게 영라를 떠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영란은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사람이 도리가 아니에요. 할머니 장례식인데 안 가는 게 더 이상하죠. 박영란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크게 뜨이면서도 바로 손찌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던 어린 딸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나 지환 오빠 할머니 마지막 인사하러 갈 거예요. 그건 딸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당신이 사람의 도리를 어기고 있다는 고발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문상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라가 재벌가 딸이라는 외투를 벗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상가를 찾아가는 첫걸음이었고요. 그리고 고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애써 흔들어 놓고 끊어내려 했던 영라와 이지환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단단해질지도 모르는 아주 불길한 신호였죠. 그래서 고성희는 조용히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둘을 한 큐에 끝내버리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문상 한 번 가는 일을 두고도 고성희의 머릿속은 이 계획 저 계획으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정보아는 또 다른 이유로 장례식장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소식을 듣고도 당장 달려갈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무슨 낯으로.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을 뛰쳐나가던 그날 이후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객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텅 빈 예식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 이 지역의 모습이 상상되면 지금도 숨이 막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용기가 안 날 수도 있겠다. 정보아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장례식장에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문상 온 거라면 나라도 괜찮겠지. 애써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지혁 씨가 지금 제일 힘들 때잖아. 그 옆을 내가 지켜주면 안 될까? 그 마음에는 사과와 미련 그리고 꽤 계산적인 욕심이 은근하게 섞여 있었는데요. AP그룹을 인수한 이지혁과 건설사를 가진 자기 집안이 다시 한번 조건 좋은 결합을 이룰 수도 있다는 재벌가식 사고방식이 어딘가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보아가 상가 복도 끝에서 처음 마주친 모습은 그녀가 상상하던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 지은호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죠. 창백한 얼굴, 여전히 수술 후 회복 중인 몸, 그런데도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앉아있는 모습. 그 손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지혁이었습니다. 정보아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하지만 곧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기사에서 본 적 있던 이름. 에델 보육원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은호.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은 애틋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혁은 울다 웃다 하는 표정으로 지은호의 어깨에 슬쩍 기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상주이를 보러 나가기도 했고요. 지은호는 그런 지혁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배, 너무 혼자 다 짊어지지 말지. 정보아는 그 장면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건 그냥 동료니까 저러는 거겠지. 하지만 안 쓰러지는 척 버티고 있는 지혁의 눈빛을 한 번이라도 사랑해봤던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그 여자에게 가 있구나. 정보아의 심장 한구석이 뜨거워졌다가 바로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버림받았네, 나.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건 자기였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거꾸로 된 감정이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사과의 말도 힘들지? 라고 묻고 싶었던 위로의 말도 전부 입안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속으로 딱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버림받은 쪽이니까 나도 한번 안갚음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날 한시 옥내의 죽음과 다정의 부상이라는 큰 비극을 중심으로 박영란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겠다며 재벌가 딸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상가로 향하고 이지환은 할머니를 잃은 상주로서 동시에 영란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함께 견디고 정보아는 과거의 도망 신부에서 복수심에 불붙은 전 약혼녀로 다시 변신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이 모든 움직임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좋아, 하늘건설도 정보아도 다 한번 써먹어보는 거야. AP를 흔들면 지환이랑 영라도 같이 흔들리겠지. 앞으로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더 단단해진 이지환과 박영라의 관계,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재회를 한 정보아와 이지혁의 꼬인 인연,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려는 고성희의 새로운 판. 이 세 갈래가 한꺼번에 꼬여 들어가면서 AP그룹과 하늘건설, 재단과 웹툰, 사랑과 복수까지 전부 한 무대 위로 끌려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꼬일까, 누가 누구 편에 설까 궁금해지셨다면 다음 본문 전개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AP그룹이 흔들리고 누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될지 시작합니다. 장례식 첫날보다 이틀째가 더 힘들었습니다. 울음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 대신 현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더 아파졌거든요.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 상가 한쪽에서 이지환은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에 힘이 쭉 빠져 있었고 눈 밑은 밤새 울어부은 티가 났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만 보이면 자동으로 허리를 숙이고 향을 챙기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가 입구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환 오빠. 고개를 돌린 이지환 눈에 검은 옷을 차려입은 박영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었지만 눈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지환이 먼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왔냐? 박영란은 살짝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할머님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이지환은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뭐라 안 하디? 많이 그러셨죠. 박영란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돌이잖아요. 그래, 잘 왔다. 이지환이 짧게 말하고는 직접 향을 챙겨 건네줬습니다. 영라가 영정 앞에 서서 두 번 절을 하는 동안 이지환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절을 마치고 일어나려는 영라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걸 보고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상가 복도 끝에 서서 잠깐 말을 섞었습니다. 이지환이 먼저 말했어요. 여기 왔다고 또 엄마가 난리쳤겠다. 박영란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한바탕 하셨어요. 그래도 안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할머님도 저 되게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 할머니 너 좋아했지. 이지환이 비틀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맨날 그러셨다. 그 재벌 집따님 눈 반짝거리는 게 참 이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리고 나한테 너 좋아하나 보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 그 말에 박영나의 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할머님이 괜한 말씀을. 진짜야. 우리 할머니 거짓말 못한다. 둘 사이에 잠깐 웃음이 번졌는데요. 그 웃음 뒤에 같은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같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멀리 복도 끝,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가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여자. 고성희였죠. 고성희는 상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유리문 바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애는 또 왜 저기 있어? 입 안으로 낮게 중얼거리면서 영나가 절을 하고 이지환이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둘이 나란히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여자가 상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건설 회장의 외동딸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상주 이름을 확인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상주 이지혁.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또 도망치는 건 자신이 봐도 너무 비겁하다고 느꼈거든요. 빈소 안으로 들어가자 상복을 입은 이지혁이 자동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하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애써 태연하게 인사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눈을 마주친 건 딱 그 두어 촉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다른 조문객을 향해 돌아섰고 정보하는 영정 앞에 조용히 서서 묵념을 들인 뒤 그대로 상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고성희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늘건설 외동딸 정보아가 왜 여기 와 있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많이 얽혀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은 내가 나설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거든요. 며칠 뒤 장례가 끝나고 집안이 겨우 숨을 고르려던 시점. 어느 늦은 오후 이지혁의 휴대폰에 익숙하면서도 먼 이름이 뜨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보낸 사람은 정보아였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안 하려다가 이대로 피하는 것도 도망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짧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3시 예전 그 카페. 20분만. 다음 날 카페 구석 자리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보아였습니다. 장례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와서요. 할머님 정말 마음 좋은 분이셨는데. 이지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예. 우리 가족한텐 큰 사람이셨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보아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한숨을 삼킨 뒤 돌직구를 던졌어요. 지혁 씨, 우리 다시 결혼할 수는 없을까요? 이지혁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정보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건 제가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전부 망가진 느낌이었거든요. 다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첫사랑을 찾아갔더니 저 없이도 너무 행복해 보였고요. 그래서 마음 접고 회사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다 AP그룹 인수한 기사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복잡했어요. 그때부터 정보화는 꽤 구체적인 그림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늘건설이랑 AP가 손잡으면요. 건축자재, 시공, 리모델링, 개발까지 다 우리 손 안에 들어와요. 부자재부터 구조 설계, 리모델링 플랫폼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어요. 둘이 통합해서 새로운 그룹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그룹, 지혁씨가 운영하면 되잖아요. 조금 격한 열정이 담긴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벌 이번엔 제가 갚을게요. 하늘건설도 AP도 다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울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정보화의 말은 감정 반, 계산 반이었습니다. 사과와 미련 그리고 재벌가의 비즈니스 감각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제안이었죠. 잠깐 정말 짧은 순간 동안 이지혁의 머릿속에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AP 인수 이후의 부담, 집안의 빚,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이번 사고로 병원비까지 겹쳤으니까요. 하늘건설과 통합. 그게 정말 된다면 적어도 돈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은호가 수술 전날 병원 복도에서 했던 말이었죠. 선배, 저는요. 선배가 나중에 그때 잘못 선택했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혁의 마음속에는 기준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흉내내는 선택은 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보아 씨. 응? 제안은 감사한데요. 결혼이 회사 인수합병 계약 조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나 진심으로 말한 건데. 진심은 알겠어요. 근데 그 진심에 죄책감이랑 억울함이랑 복수심이 너무 섞여 있어요. 그 상태로 다시 결혼하면 언젠가 또 누군가는 상처받겠죠. 이지혁은 조금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정보아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은호 씨? 네. 그 대답에 정보아는 웃으려다가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당신이 도망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내가 버려진 기분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다시 붙잡는 건 서로한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보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또 내가 버림받았네요. 이번엔 내가 잡으려다가.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뒤로 스르르 어두운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근데 지혁 씨, 나 그냥 조용히 상처만 안고 물러나는 성격 아닌 거 알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정보아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건설은 눈에 띄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AP 영업팀에서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표님, 하늘건설 쪽이 기존에 우리가 들어가 있던 프로젝트를 하나둘 다시 입찰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랑 맺어놓은 장기 계약도 재검토하자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요. 심지어 AP가 새로 들어가려던 리모델링 사업마다 하늘건설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입찰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우리 움직임 보고 따라붙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이지혁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어머니는 아직 재활치료 중이었고 정보아는 이상한 제안을 하고 돌아갔고 이 와중에 회사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이 움직임은 금세 시장에도 감지됐습니다. AP, 인수 이후 자금 압박 하늘건설 공세에 흔들리나 경제지에 이런 헤드라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기사를 보고 미소를 지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거길 왔던 거구나. 하늘건설 딸.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간 정보아의 얼굴과 이름이 경제뉴스와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하늘건설이 AP를 공격하고 있다. 하늘건설 딸은 예전에 지역 약혼녀였다.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얼마 뒤 고성이는 은밀하게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구석자리. 정보아가 앉아있고 그 앞에 고성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보아 씨. 이사장님. 정보아도 이미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하늘건설이 AP를 꽤 세게 몰아붙이던데요. 시장 경쟁이죠. 경쟁치고는 감정이 많이 섞인 모양인데. 고성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지혁 씨가 결혼 제안 거절했다는 소문 저도 들었거든요. 정보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제 얘기인데요. 벌써 그렇게 돌고 있어요. 재벌가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요. 고성이는 일부러 친근한 말투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보아 씨. 혼자 그렇게 애쓰고 있으면 손해보는 건 보아 씨뿐이에요. 무슨 말이죠? AP를 공격해서 흔들고 싶죠. 더 힘들게 만들고 싶죠. 그래야 그 사람이라도 뒤돌아볼 것 같으니까. 고성이가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근데 하늘건설 내부 예산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위에서도 눈치 보겠죠. 재단이나 큰손이 하나 붙어줘야 제대로 판을 흔들 수 있어요. 재단이요? 슈올즈 그룹 재단이요. 고성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 이름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하늘건설 쪽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림으로 자금을 넣어줄 수 있어요. 명목도 깔끔하죠. 서류상으로는 좋은 일이고 실제론 AP를 더 강하게 조일 수 있고. 정보아는 숨을 고르며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대가는 뭐예요? 대가라기보다 목표죠. 고성이가 잔을 잡았습니다. AP가 충분히 흔들리고 시장에서 불안한 회사 이미지가 굳어지면 지혁 씨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보아 씨가 손을 내밀면 상황은 지금이랑 달라져 있겠죠. 결국 다시 저한테 돌아올 거라는 말이네요.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회사랑 가족이 위험하면 마음보다 현실을 먼저 보게 될 수도 있죠. 고성이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아 씨가 회사도 살리고 당신도 지키겠다고 하면 선택지는 하나뿐일 거예요. 정보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재단 자금 어떻게 쓰면 되죠? 고성의 입가에 승자의 미소가 잠시 스쳤습니다. 나머진 제가 정리할게요. 보아 씨는 하늘건설 이름으로 AP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재단 자금 일부가 하늘건설 측 도시 재생복합개발 프로젝트 명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결국 AP를 눌러버리기 위한 공격 자금으로 쓰이게 되죠. 이제 경제뉴스는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AP 하늘건설 공세의 유동성 압박 직면. 인수 후 폭풍. AP 실적 악화, 시장의 우려 증폭. 이 기사들 중 일부는 고성이가 언론 쪽 인맥을 통해 슬쩍 방향을 틀어놓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여론까지 만들어놔야 저 집이 더 흔들리지. 이쯤 되자 고성이는 다음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상은 역시 박영나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는데요. 집 거실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박영나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TV를 끄고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뉴스 봤지? AP. 네,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하늘건설이랑 부딪히면 당연한 거고. 고성이는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대표가 누군지 너도 잘 알지? 내 이지환 오빠 형이에요. 그래. 내가 좋아 죽겠다는 그 운전기사, 그 집 장남. 고성이는 일부러 비꼬는 말투를 섞었습니다. 지금 난 이 판에서 한 가지 선택권을 쥐고 있어. 재단 자금을 계속 쓰면서 하늘건설이 AP를 더 세게 누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을 떼서 숨통을 좀 틔워줄 수도 있고. 그래서요. 너 이지환이랑 헤어져. 고성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내 오빠 친형의 회사 끝까지 눌러서 망하게 만들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집은 다시 못 일어나게. 박영란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그런 말까지 해야 돼요? 난 지금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엄마 모드로 갈 거야. 내 딸이 운전기사 집안이랑 뒤엉켜서 인생 망치는 꼴 두 눈 뜨고 못 본다. 오빠는요? 지환 오빠는요? 오빠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끊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너만 잘라내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너까지 붙어 있으면 난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끝에 박영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겉으로는 물러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면 AP가 정말 망할 수도 있겠네. 근데 설령 형 회사가 힘들어져도 나랑 지환 오빠가 같이 벌면 그 집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웹툰이 점점 반응을 얻고 있다는 자신감이 묘하게도 이런 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나는 엄마가 만든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럼 진짜 망하더라도 그 다음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닐까? 입술만 다물고 있었지만 영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각오를 품고 있었어요. 그 사이 AP는 점점 더 거친 파도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늘건설이 단순 경쟁을 넘어선 공세를 펼치고 경제 뉴스는 연일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고 협력사들은 슬금슬금 혹시 다른 회사랑도 거래를 열어둬야 하지 않나라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사내에서는 이런 말들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AP 인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었냐? 대표님은 괜찮다는데 숫자는 솔직하잖아. 하늘건설이 저렇게 나오면 버틸 수 있을까? 회의실에서 재무팀장과 전략팀, 법무팀이 한꺼번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표님,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일부 자산 매각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건설 쪽이 자꾸 덤핑을 치니 우리가 가격을 맞추기도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마진이 안 나옵니다. 이 지역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제대로 잠을 잔 적도 없는데 회사까지 이 모양이니 정신이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래도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하늘건설이 어디까지 치고 들어오나 보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선을 먼저 계산합시다. 감정 섞어서 맞대응하면 우리가 먼저 무너져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박 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성재가? 네. 급히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 지역은 회의를 잠시 멈추게 하고 박성재를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 표정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성재였습니다. 너도 지금 난리구나.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사 재단 있잖아. 거기서 하늘건설로 자금이 꽤 나갔더라. 뭐? 명목은 도시재생사업,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거야. 근데 타이밍을 보니까 하늘건설이 AP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이랑 거의 같더라. 성재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엄마 의심하고 있어. 아주 안 할 수가 없더라. 이 지역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럼 재단 자금이 하늘건설 공격에 쓰인 거라고.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너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우리 둘이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 같아서.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보아와의 만남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정보아 씨가 다시 결혼하자고 하더라. 하늘건설이랑 AP 합치면 내가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진짜? 근데 내가 거절했거든. 그 뒤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좀 의심되긴 해. 둘은 눈을 마주보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하늘건설 회장부터 만나야겠다. 그래. 우리 회사 재단 문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따로 얘기할게. 넌 회장님 만나서 딸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봐. 하늘건설 회장의 집무실은 하늘처럼 고급스럽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묘하게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는데요. 그래, 이 대표. 오랜만이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하늘건설 회장은 이지혁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도 눈빛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 때는 내가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했네.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안부를 나눈 뒤 이지혁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요즘 하늘건설이 AP 쪽 사업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재검토, 새 입찰 동시 진입 이런 것들이요.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전략팀에서 그러고 있나 보지. 경쟁사 견제야 어디든 하는 일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점이 정보아 씨와 제가 따로 만난 이후부터라서요. 이지혁은 숨기지 않고 정보아가 제안한 결혼 이야기와 그룹 통합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망친 결혼식, 죄책감, 다시 결혼하자는 제안,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사실까지. 하늘건설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보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처음에는 감정이 섞인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렇게 계속적인 공격이 들어오니까 혹시 회장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사적인 감정이 회사 전략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싶어서요.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 부장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잠시 뒤 노크 소리와 함께 정보아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을 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지만 곧 아버지를 향해 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너랑 이 대표 얘기 좀 하자.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와 메모를 하나씩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AP랑 관련해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정보아는 처음엔 그냥 회사 전략이라고 둘러대려 했습니다. 요즘 경쟁 심하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회사 전략이면 사업계획회의에서 다 같이 논의했겠지. 근데 이건 특정한 회사만 찍어서 움직이는 패턴이잖아. 게다가 회장이 이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대표 얘기를 들으니 결혼 얘기까지 꺼냈다며? 정보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감정적으로 회사 돈, 인력, 프로젝트 다 끌어다 쓰면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건 아버지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다. 그때도 지혁군이 우리 집 욕 한마디 안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그런데 이젠 내 감정 때문에 아버지 회사와 남의 회사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정보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지혁이 나서서 분위기를 조금 낮췄습니다. 회장님,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저도 보아 씨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선은 지켜야지.
이 대표 정말 미안하네. 이거 우리 집안 문제야. 그리고 정보화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AP 관련해서 너가 건드린 프로젝트들 전부 원상 복귀할 방법부터 찾아. 계약 재검토 요청한 거 있으면 철회하고 입찰 들어간 것도 물러날 수 있는 데까지 물러서. 그리고 재단 쪽이랑 엮인 건 이 대표랑 상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정보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혁 씨 미안해요. 또 제 마음 때문에 남의 삶 흔들어 버렸네요.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예전 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더 상처 주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하늘건설과 AP 사이의 노골적인 충돌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재는 집으로 돌아와 재단 자금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고 박진석 회장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그룹 전체 리스크입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박진석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재단에서 하늘건설로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명목은 도시재생, 사회공헌인데요. 실제로는 하늘건설이 AP 공격하는 데 쓴 자금이랑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엄마 아니면 이런 승인 쉽게 안 나요. 박진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초인종을 눌러 고성희를 불렀습니다. 성혜 씨, 이리 좀 와봐. 고성희가 들어오자 박진석은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승인한 투자 내역이야. 여기 하늘건설로 간 돈. 설명 좀 해보지. 고성희는 처음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ESG 경영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랑 청년 창업 지원에 하늘건설이 파트너로 들어와 있어서 재단에서도 같이 움직이면. 그랬으면 내게 한 번쯤은 말했어야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박진석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AP가 인수되고 나서부터 하늘건설이 그 회사만 찍어서 공격하고 있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눈치였습니다.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야.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당신이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우리 그룹을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AP가 커지면 우리 입지도 위태로워지고 그 집 애들이 더 목을 세울 수도 있고. 성혜 씨. 박진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 집 애들 우리한테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들이다. 은혜 갚아야 할 사이지 뒤에서 다리를 걸어야 할 사이가 아니야. 그리고 재단은 누가 누구랑 감정 싸움하는데 쓰라고 만든 돈이 아니고. 고성희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회수하면 되잖아요. 정리하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할게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 나 몰래 이런 식으로 재단 돈 쓰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또 이러면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거야. 겉으로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재단에서 잠깐 물러날 수는 있지. 근데 그럼에도 내가 잡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았잖아. 고성희는 조용히 물러나면서 머릿속에 다른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영나. 그리고 이지환. 그 사이 전혀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이 함께 작업하는 웹툰이 온라인에서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마이너 작품이었는데요.
재벌가 딸과 서민집 운전기사의 숨막히는 현실 탈출기 같은 이야기 속에 독자들이 실제 재벌가 스캔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이 은근하게 숨어 있어서 입소문이 빠르게 번졌어요.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이거 진짜 어딘가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음. 엄마가 인생 다 결정하는 거 너무 공감 나도 도망치고 싶다. 운전기사 남주 존버의 아이콘이다. 끝까지 여주 지켜줬으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북마크 수가 늘고 결국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와 단행본 계약까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한쪽 조그만 작업실에서 계약서를 받아든 날. 영란은 서류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 정도면 우리도 법인 하나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환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법인? 네. 그냥 프리랜서로만 버티기엔 지금 들어오는 일도 많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이나 굿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 이름이 있어야 좀 더 믿어줄 것 같아서요. 이지환은 잠시 생각하다가 현실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좋지. 근데 네가 박 회장님 딸이라는 것도 사실이잖아. 나중에 문제되면 또 엄마가 뭐라고 난리 칠 수도 있고. 먼저 아버지 허락받는 게 맞을 것 같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솔직히 많이 무섭긴 한데요. 무서우면 같이 가자.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빠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며칠 뒤 박영란은 박진석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오너라. 박진석은 신문을 넘기다 말고 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하냐? 영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웹툰 그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서야 얘기하는구나. 언제 나한테 이실직고할지 궁금했지.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정식 연재 제안도 들어왔고 단행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법인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박진석의 얼굴에 놀람과 긴장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법인? 네. 저 이 집 딸인 것도 맞는데요. 그냥 엄마가 정해주는 길만 따라가는 인형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책임지고 세상에 내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취미 말고 직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박진석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은 정했냐? 영란은 살짝 웃었습니다. 아직은요. 너무 많이 생각해놔서 아직 고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환이랑 같이 한다는 거지. 네.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박진석은 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엄마 뒤에 숨은 웃음만 보여주던 아이가 지금은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 묻자. 네, 아빠. 너 이거 그냥 지환이 좋아서 한다는 핑계 아니야? 박영란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환 오빠 좋아해요. 그거 숨길 생각 없어요. 근데요, 아빠. 제가 웹툰 안 그렸으면 제 마음도 몰랐을 거예요. 그림 그리면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도 알게 됐고요. 박진석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밑에서 어떤 공기를 마시며 컸는지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박 회장님 딸이라는 건 변함없고요. 대신 제 이름으로 하는 일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라. 정말요? 그래. 대신 이건 내 책임이다. 잘 되든 안 되든
엄마 핑계 대지 말고. 그리고 나한텐 숨기지 말아라. 앞으로 하는 일 정기적으로 보고해. 영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네, 아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환이 그 녀석 한번 불러라. 사위로 보겠다는 말까진 아니고 그래도 내 딸이랑 같이 일하겠다는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버지가 알아야지. 그 말은 박영나에게 어떤 축복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서재에서 오가는 동안 문 밖 복도 끝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죠. 사무실을 오가다가 살짝 열린 서재 문틈으로 박진석과 영나의 대화를 엿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눈이 울면서도 웃고 있고 박진석은 드물게 딸의 말을 오래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둘 또 나 몰래 무슨 일을 꾸미는 거지? 직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영나가 방에서 나오는 순간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은 분명히 이제 엄마 허락 없어도 나 할 일 한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고성희는 웃음기를 싹 지운 얼굴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좋다. 다들 아주 자기 인생 잘 찾아가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계획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자리 잠깐 내려오는 건 괜찮아. 정보와 카드도 한번 써봤으니 그 정도면 됐고. 이제 진짜로 저 둘을 확실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고성의 특유의 집요함과 냉정함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모이고 있는 건 분명했는데요. 그 방향이 바로 박영나와 이지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AP가 흔들린다는 기사들이 한동안 떠돌았지만 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늘건설이 발을 빼고 재단 자금까지 회수되면서 숫자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내부에서도 그래도 우리 버틴다는 공기가 퍼졌습니다. 불안해서 이력서 몰래 돌리던 직원들도 새로 들어온 물량과 계약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이 지역은 그제야 겨우 한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만 잘 넘기면 다시 안정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무팀장이 차트를 보여주자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숫자 맞추는 것보다 사람들 마음부터 다시 붙잡아야겠네요. AP가 다시 숨을 고르자 지역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간이식 후 회복 중인 지은호가 있는 병실이었죠. 이전보다 얼굴빛이 훨씬 나아진 지은호가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왔어요. 대표님 모두 안 하고 그냥 왔다. 지역이 웃으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 쪽은요? 한판 크게 치렀는데도 안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회사 걱정 좀 내려놔라. 지은호는 안도와 미안함이 섞인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선배만 고생한 것 같아서. 야, 너 누워있는 덕에 어떤 놈들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무슨 소리야. 지역이 농담처럼 말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나 대신 욕도 좀 먹고 손님들도 좀 상대해. 지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다시 일어나면 선배는 좀 쉬어도 돼요. 그건 내가 완전 다 나으면 생각해 볼게. 그 대화만으로도 둘 사이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역에게 AP의 안정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은호 곁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병원 다른 층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우진 병실 앞 복도에서 고성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은 아직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몸을 일으켜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가 왔네. 몸은 좀 어때? 고성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살아는 있네. 누가 간을 떼줘서.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고성이가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이제부터는 빨리 회복하는 것만 생각해. 갑자기 왜? 내가 이 집안 후계자로 서 있으려면 더 이상 아픈 쪽에 서 있으면 안 되거든. 고성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너 살아난 거 그냥 우연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건 이 그룹도 우리도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야. 우진은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건강해지는 게 좋아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하는 말이야. 고성이는 잠깐 웃었다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둘 다지. 엄마는 언제나 두 개 다 갖고 싶은 사람이니까. 역시 그렇지. 우진이 피곤한 듯 웃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빨리 회복해야 해. 그래야 내가 이 집안 판 위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어. 누가 뭐라고 하든. 고성이는 마지막 말에 힘을 조금 더 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전처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서. 그 말에는 재단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가 그대로 섞여 있었죠. 우진을 다시 후계 카드로 세우는 건 이제 고성이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창밖 저녁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고요. 전화가 연결되자 반가운 듯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사장님. 이제 그냥 성이라고 불러요. 이사장 직함 언제든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고성이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건 준비 다 됐다고 했었죠? 네. 말씀만 주시면 언제든 실행 가능합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해요. 고성이가 복도 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환이랑 영나 그 둘 더 늦기 전에 갈라놔야거든요. 상세한 계획은 아직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와의 오래된 약속이 다시 꺼내졌고 이지환과 박영나 사이에 또 한 번 거센 파도가 몰려올 준비가 끝났다는 암시만 남긴 채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히 어두워졌습니다. AP는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지은호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자기 삶을 준비하고 있지만 고성이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